안녕하세요. 우리 좀 솔직해져 볼까의 구구입니다. 어지러운 시국에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음, 다음 에피소드가 언제 올라오냐는 문의가 많았는데요. 애석하게도 오늘 에피소드는 정식 에피소드는 아닙니다. 총 3화에 걸친 특집편이 올라올 예정인데요. 지난 7일에 도서출판 나무연필에서 주최하고 들뿌리 협찬으로 참여한 여성의 시선, 여성의 세계 강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에서 무료로 배부된 그 소책자의 짧은 글을 썼고요. 행사 당일에는 촬영 및 녹음 스텝으로 함께 했었는데요. 이날의 강연 기록을 팟캐스트 특집편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올라온 첫 세션은 정희진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나무연필에서 현재까지 출간된 메두사의 시선 시리즈의 기획 배경을 다룬 강연인데요. 시리즈 기획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현재 한국 출판 및 독서 문화 내에서의 인문학의 부진, 전문가의 부재 등과 독립 연구자의 필요성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군사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군사주의와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이 됩니다. 시의성 있는 키워드가 여러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연사 선생님들께서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강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울립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더보기란에 그 소책자와 행사 PPT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함께 기재해 두었습니다. 소책자에는 그 들불에서 진행했던 정희진의 남성성 읽기 강연의 짧은 후기와 정희진 선생님의 젠더, 폭력, 언어 등에 관한 추천 자료 목록이 담겨 있습니다. 들불에서 진행했던 강연 같은 경우에는 메두사의 시선 시리즈를 다뤘기 때문에 강연 들으시고 꼭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정희진 선생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여성학 공부하는 정희진이라고 합니다. 박수는 치지 마세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반짝이는 박수 소리, 이 수화죠? 수화로 아니 대한민국은 일상이 시국이라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사회에서 학문의 발달과 번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대단한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나무연필 출판사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안 팔리지만 중요한 책을 번역 출간하는데 제가 이제 이 출판사 대표님하고 같이 이 기획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가장 필요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오지에 있는 그렇지만 비가시화되었지만 굉장히 필요한 책들을 엄선해가지고 또 번역자도 또 엄선해서 여태까지 4권의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는 아마 한국의 연구자들의 책이 이제 나올 걸로 저부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외서 번역하고 그 다음에 한국 연구자들 책을 이 남성성, 군사주의, 그 다음에 전쟁, 이런 문제가 한국 사회의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가장 필요한 부분의 책인데, 그런 책이 가장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한 시리즈가 메두사의 시선이라는 시리즈입니다. 이건 별로 오늘 강의에 따라 에서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잠깐 체크하고 가면은 이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죠. 글로벌 수출 무역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 무기 수출국, 수입국 다 5위 안에 듭니다. 수출, 수입 모두 5위 안에 들어요. 그런 돈들은 조단위이기 때문에 사실 조는 억이 몇 개인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제가 올 때 찾아봤는데 억이 10,000개인가 1,000개인가 억이 10,000개고 1,000억이 10개인가 그게 조죠. 제대로 외웠네요. 네. 한국이 대단한 사실 경제 대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올해 바로 이 문체부 예산이 1%예요. 그래서 유인천 선생님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거를 좀처럼 되지 않죠. 우리가 이 정부 예산 중에서 문체부가 1%예요. 교육부가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를 잘 모르겠죠. 여성가족부는요, 제가 외우질 못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국가 예산에 0.000000000002 몇 개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극히 웬만한 중산층의 정말 하나의 예산만큼도 안 되는데 그 부서를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나쁘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거죠. 이 한국이 우리는 일본을 경제동물이라고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학문 연구 분야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연구가 안 되고 그다음에 기후 악당이고 몇 가지 이제 나쁜 지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특히 일본의 인문학은 사실은 여기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덜 하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전도 유망한 야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 국내 박사를 하고 국내 박사만이 우리나라에서 미국 박사의 대우를 받듯이 국내 박사가 이제 교원으로 취직이 되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어쨌든 일본이 출판 대국이고 또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나라죠. 우리도 출판 대국이긴 한데 우리는 대부분 수험서를 가 많이 이제 팔리는 거죠.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잠깐 체크를 하면 저도 이거 보고 약간 놀랐는데 이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국민의 비율이 매년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43%. 그러니까 1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대통령님처럼 그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쇼트를 보시거나 또 좀 좋은 거를 보면 되는데 그 부정선거 총선이 부정선거다 이런 것들 보다 보니까 다른 지식에 이제 풍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 인문사회학 분야의 부진이라는 것은 뭐 이미 뭐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그런데 이제 정부 관련 예산은 오히려 10% 정도 깎였어요. 여기서 이제 이것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참고해 볼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연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일반적인 그리고 또 교보문고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니까 이 통계는 정확한데 별 의미는 없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책을 안 읽는가 이건 남성성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 독자가 61.7%라는데 거의 반토막인데 이 저는 사실 남성을 뭐 싫어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은 답답한 건 우리잖아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참 어려운 이 남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문제는 또 이들이 읽는 책이 어떤 책인가도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출판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출판 시장의 큰 손은 30, 40대 여성. 물론 이제 이거는 연구나 에세이 뭐 총 합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남성 독자가 이렇게 없다라는, 남성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사실, 여기, 제가 어떤 모임을 가도, 그러니까 꼭 페미니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공무원 연수라든가, 사회과 연수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교사 연수라든가, 그런 데를 가도 남성이 한 명, 두 명이에요. 저는 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회과 연수를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갔는데, 남성이 한 분이었어요. 50명 중에.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막 훌륭하다고 이제 제가 훌륭하시다고 이제 칭찬을 했는데 부인하고 부부교사라서 같이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네. 지금 현재 이제 이 한국 출판 시장이 축소되고 인문사회과학 책이 이제 주로 이제 오늘 할 얘기 안 팔리는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인문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인문의 에세이가 그러니까 어떤 식의 고급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차피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약간 그 위계적인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편향적인 얘기가 있는데 이 일본의 그러니까 어떤 사상가들의 수필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행 에세이, 요리 에세이, 뭐 이런 애완동물 에세이 이런 식의 뭐 그런 책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에세이가 인문서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 책이 팔린다고 하면 사실 대부분 이런 책이 팔리는 거죠. 예전에는 출판 통계를 낼 때 그리고 뭐 큰 대형 서점에 매대에 소설과 비소설 이렇게 나눴었어요. 소설과 비소설. 근데 지금은 에세이하고 그 외 이렇게 나눠져서 제가 제일 당황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저보고 에세이 강좌를 열어달라 혹은 에세이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원래 에세이는 페이퍼, 아티클 이런 말처럼 영어에서 논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수필인데 가벼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글로, 의미화가 됐죠. 어쨌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에세이가, 인문사회과학으로 잡힌, 이 통계가, 잡혀서 인문사회과학이 사실은 굉장히 그 책이 부족한데, 저걸로 에세이로 메워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에세이의 범람, 에세이가 이제 책이 많이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작가로 이제 데뷔를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전체적인 이제 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신자유주의 이 통치체제, 이건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통치체제죠. 그래서 개인이 가장, 예전에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의 기본 단위가 개인으로, 의미화가 돼서, 이제 송기영 선생님 같은 경우, 송기영 선생님 맞나? 핵개인의 시대, 이 시리즈를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개인도 아니에요. 핵개인. 막 개인. 그런 개인. 네. 그런데, 물론 그 개인은 또, 구조로부터 벗어난 완전히 이 추상적인 개인이 아니죠. 가족을 배경으로 한. 그래서 가족이 어떤가에 따라서 흑수저 개인이 있고, 뭐, 금수저, 동수저, 이런 개인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개인으로서 자신을 정체화하고 주체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서브젝트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성원권을 갖는 가장 큰 방식은 어느 사회에서나 글쓰기입니다. 자기가 글을 씀으로써,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그 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꼭 출판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브런치나 블로그나 이런 데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시대의 통치체제에서 글쓰기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글씨 나쁘다고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작가로서의 꿈을 갖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판을 하지 않더라도 SNS에 글을 쓰거나 모두가 작가인 시대가 된 거죠. 이 중립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작가는 소설가를 뜻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라이터하고 노벨리스트하고 이 영어가 이게 다 번역이 헷갈리게 됐는데, 예를 들면
그냥 저한테 저자라고 하면 돼요. 못 써죠. 근데 저한테 작가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하고 작가는 라이터. 그래서 보통 저술가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칭하고 호칭하고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의미 뜻도 헷갈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책의 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요즘 책을 보면 자기소개를 작가 이렇게 하잖아요. 책을 한 권 냈든 12권 냈든 작가 이러죠. 그래서 당신이 작가이면 나는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이제 책을 그렇게 안 냈으니까. 예, 어쨌든 모두가 작가인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은 독자보다 작가가 많아지는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출판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출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 한국 사회의 특징이 워낙 깊이가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가가 부재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엄 문제가 터졌다. 뭐 미국하고 한미동맹 뭘 한다. 해도 사실은 이 나오는 그 패널, TV 같은 데나 이런 데 나오는 패널들이 거의 비슷한 분들이 계속 나오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식의 그 교양을 갖춘 시민, 교양을 어느 정도 안목 있는 교양을 갖춘 시민도 부재하고, 어떤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전문가도 부재한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그랬을 때는 출판되는 책이 다 깊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어중간한 타겟팅 집단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위 바람직한 사회는 안목 있는 독자가 많고, 안목 있는 독자를 바탕으로 뛰어난 저자들이 많은 사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어서 이제 제가 엄교 선생님 글을 갖고 왔는데요. 엄교 선생님 글 이전에는 이제 바우만의 글을 갖고 온 거고, 바우만도 그 전에 누군가의 글을 읽고 생각을 했겠죠. 바우만이 서울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바우만이 서울에 온 적이 있는데 이제 깜짝 놀래고 갔죠. 서울에 지하철을 타는데 모든 사람이 얼굴에, 그러니까 그 화면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그래서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첨단, 신자유주의의 첨단, 글로벌 IT 한국은 첨단이 많아요. 많은 첨단이 존재하죠. 이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국가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원을 줄이는 거죠. 공기업도 사기업도 인원을 줄이는 거죠. 인원을 줄이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구의역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지하철 노조 같은 데서는 노조는 인원을 늘리라는 파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죠, 지금 현재. 다시 말하면 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보다, 그거는 대표적으로 실업을 만성화를 통해서 극소수한테 맡기고, 혹은 기계한테 기계화로 처리를 하고 이 노동자를 재생산하지 않죠. 그래서 그보다는 노동력을 탈락시켜서 내가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을 좌절케 하고 있는 거죠. 그 쓰레기를 합리화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우리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 그리고 왜 쓸모가 없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이제 글로벌 자본주의의 윤석열 정부 같은 곳이 하는 거죠. 그거를 또 노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과거 청산이라나 뭐 역사 문제라도 갖고 가지고 좀 덜 노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야가 갈리는 거죠. 요컨대 노동의 영역으로 편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한테 네가 왜 잉여인가, 잉여가 되고 쓰레기가 되어야 하는지를 납득시키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기민정책,
국민을 버리는 정책. 기민이라는 건 이제 버릴 기자인데 기민 정책인데 사실 지금 이 계엄 사태도 기민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국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쭉 한 1분만 얘기를 하면 마음은 저도 국회 앞에 가 있기 때문에 1분만 얘기를 하면 이 윤석열 정권의 가장 독특한 측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직을 갖다가 이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얘기나 누구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부부가 윤건희 부부가 대통령 소꿉장난을 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국민이 우리가 안중에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안중에 없죠. 진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아니 당대표도 자기 대화 상대가 아닌데 어쨌든 사실 이 기민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구를 하느냐 아니면 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있겠죠.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이 가장 잘 나온 책은 사실은 이미 30년 전에 비비안 포레스트의 경제적 공포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에 이 경제적 잉여들의 존재들이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회에서 대접을 받는가를 기가 막히게 보여준 책이죠. 경제적 공포가. 사람들이 참 그 책을 잘 몰라요. 왜냐면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고 이미 국가는 국민들을 버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국가 만들기, 네이션 빌딩에 이 제대로 된 국가 만들기, 제대로 된 근대화,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은 그런 외에서는 또 프랑스 불어권 책이기 때문에 주목을 못 받죠. 대학 위기, 여러 가지 이제 대학 위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충남대나 교통대가 통합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구수가, 이 학령 인구수가 이제 준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 10년, 15년 안에, 대학의 반 정도가, 사라질, 소멸할 거라고 보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정말 많은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못 채워가지고, 입학 정원을, 이 주민등록증을 빌려가지고, 일단 등록을 시킨 다음에, 등록을 시켜서 신입생을 채워요. 그래야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입생을 채우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죠.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에. 국민대도 사실은, 그러긴 한데,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조영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립대야말로 정말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려야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뭐냐면 지역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그 서울시가 25개 구잖아요. 25개 구의 인구가 60만 70만이에요. 전주시가 50만이고 제주도가 50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 개 구가 다른 웬만한 도시보다 인구가 많고 인프라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나마 지역에 있는 대학이 모든 인프라나 인력을 다 그나마 자원이 돌아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립대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이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거라고 또 의견을 내셨더라고요. 어쨌든 지방 소멸, 저출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제 친구들은 이제 대학 선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행본 연구물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단행본 연구물이 아니라 학회에서 등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등재지도 요새는 외국 등재지, SSCI라든가 이런 외국 등재지에 영어로 된 그 논문을 해야지 연구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대학에서 교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단행본 출판물을 많이 내는 것이 사실은 대학 안팎을 소통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걸 하면 자기 성과로 인정이 안 되니까 학술지에만 논문을 소위 말하는 학술지 그렇다고 그 학술지가 그렇게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이 그다지 그렇게 훌륭한 논문이 다 그렇게 훌륭한 논문이 아니에요. 저도 학술지 심사위원을 몇 번 해봤는데 그게 다 정치거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편집위원 그래서 그 학회에서 편집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편집위원회에서 어떤 사람은 논문을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반대 입장의 심사위원들을 3명을 배정합니다.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사학재단 비리가 있었던 어떤 대학교의 경우에 총장 있던 사람이 이제 물러났는데 그 비리 때 제대로 된 자기를 못해서 근데 그 총장의 비리 중에 비리라고 할까 뭐 합법적 비리죠. 비리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에 걸쳐서 논문을 8편 썼는데 그 8편이 모두 남편이 편집장으로 있는 원광법학이라는 그 학회지에 8편이 다 실린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이 논문을 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면 또 예전에는 지금 현재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 시민사회단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참여연대 회지라든가 창비 같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같은 옛날 시민사회단체 회지가 등재지로 전환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제가 신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 그렇다고 뭐 어떤 저널에 실린 잡지가 논문이 객관적으로 훌륭하다거나 객관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거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건 모든 학회가 다 마찬가지고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쓰지 않아도 심지어 학위 논문을 쓰지 않아도 훌륭한 단행본을 내면 박사학위를 줍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게 많이 박사학위를 받고 교원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박사학위 논문이나 석사학위 논문에 독자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석사학위 논문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에는 5명의 심사위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또 안 읽어오세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은 문제 제기 정도는 읽어오시는데 대부분 안 읽어오시기 때문에 출판되지 않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이나 많은 사람이 인용하지 않는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은 독자가 1명 아니면 2명인 거죠. 그것도 1명이에요. 자기 자신. 지도 교수가 안 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아까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사회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국회 도서관에서 이 학위 논문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 이제 찾아보고 그런데 그럼 이제 연구 경향을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있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학위 논문은 단행본으로 출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은 인문학자를 양성하지 않죠. 그래서 문사철을 과를 다 폐과를 시킵니다. 폐과를 시키거나 교수를 더 이상 뽑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축소 통합 폐과 이게 아주 적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 고려대학교 그 총장님이 누구죠? 어윤대 이 양반이 인문대학을 다 없애고 모두 다 경영대학으로 만들겠다. 그 발상 중에 하나는 인문대는 경쟁력이 없고 경영대학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그 발상이잖아요. 물론 그 발상도 틀렸는데 그렇게 인문대를 없애면 경쟁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문제는 오히려 대학 밖에서는 인문학 수요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막 불려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다 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학에서 이 인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대학 교원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 안팎을 잇는 이 독립 연구자들이 많아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관건이죠. 두터워야 되는 게 굉장히 관건이죠. 그리고 이들이 이 강의나 저술 활동으로 생계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대학의 인문학과의 인문계열의 대학원 진학을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노선을 정하라고 그래요. 만일에 교수가 될 거면은 교수가 되는 그 여러 가지 트랙으로 미친 듯이 그쪽으로만 가야 되고, 아닐 거면 훌륭한 인문학자가 돼서 대중과 이 학계를 소통하면서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병건 선생님이나 고민숙 선생님 같은 분들은 다 이제 그런 이제 모범적인 케이스인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교수의 지위는 지나치게 높죠. 종이 신문의 칼럼을 보면 다 교수들이 있어요. 근데 교원들, 대학 교원들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어쨌든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서 이미 독립 연구자이시거나 앞으로 저는 이쪽으로 진로를 여기는 진짜 무궁무진한 취업 그 생계와 취업의 저기입니다. 물론 컨텐츠를 갖춰야 되겠죠. 네. 한 사회에서 학문, 연구의 발전은 그 사회의 모든 컨텐츠의 기반인 거죠. 이거는 뭐 그러니까 K 문학이든 K 컨텐츠든 K 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축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독립 영화가 잘 돼야지 장편 영화도 많이 나오는 거고, 일본의 그 애니메이션을 재패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휩쓸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그 만화 지망생들의 숫자나 일본 편의점 가보셨죠? 거기 만화책들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만화책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이 언더그라운드나 이 독립 이 문화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취미로든 혹은 준 전문가로든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혈관 같은 작은 연구들이 직접이 돼야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했을 때는 박치라는 그 100년 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밀리터리즘이라는 책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군사주의에 대한 연구라든지 물언이 없기 때문에 100년 전에 독일 사람이 쓴 그것도 영어로 된 원서를 막 이렇게 내가 다 너덜너덜해지는 걸로 정말 몇 단의 헤딩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축적된 부분이 없어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제가 일본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출판 문화는 개구리를 해부하는 방법이 3,000권이 나와 있대요. 이게 그 친구의 그 농담인지 아니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00권 이상은 나와 있다라는 거지. 개구리를 해부하는 법에 대해서. 근데 우리 사회에는 거대 담론이 있거나 트렌드 진단 이런 거지, 이런 식의 작은 연구들이 없잖아요. 굉장히 문제죠. 일단 여기서도 사실 오늘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에는 그냥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분야는 여성학하고 이제 평화학인데, 이 분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 연구자가 부족한 게 아니라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한 5명? 10명? 이렇게 있다고 보면
거의 연구자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걸쳐서 하거나 이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영미권이나 유럽의 외국 서적에 의존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외국 서적도 제가 그걸 다 훑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를 찾아서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버틀러가 에도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가 에도에 대한 책을 쓰면 그 뒤에 참고문헌을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제가 찾아보고 뭐 이런 식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탈식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틀러 얘기를 찾고 해서 미안한데 버틀러가 하필이면 3일날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분도 좀 놀랐을 거예요. 버틀러는 영어만 잘해도 되죠. 물론 독일어를 좀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그 위대한, 그 석학이고 석학인 주디스 버틀러가 불어로 얘기를 하는데 완전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것은 아니 저렇게 버틀러란 말인가 할 정도로 자기가 나중에 막 자기 짜증을 내면서 영어로 막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4개 국어를 해야 됩니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동아시아 연구자들은 이 세네 가지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문학 전문자들은 일어 영어를 보통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서양의 제국의 연구자들은 영어만 해도 자기가 영어 책을 쓰면 2달 후에 한국에 출판됩니다. 번역 출판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생을 외국어하고 자기 공부 2개를 갖고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영어권 연구자들은 한 가지 언어만 이 언어의 중요성이라는 게 한국어 하나도 잘하기 힘든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정말 이중부담, 여성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이중부담과 이중의 고통에 영어도 제대로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결심을 했죠. 30대 때 영어를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한국어를 갈고 닦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갖기가 어렵죠. 이건 뭐 가장 드러나는 게 노벨 문학상 얘기죠. 노벨 문학상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된 책을 읽느냐 한국어로 된 책을 읽느냐 이거는 한국어로 된 책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한국어로 된 책이 많으면은 정찬 선생님의 책이나 이승우 선생님의 책도 올라가요. 그럼 충분히 저는 어떤 면에서 이 한강 작가님 작품하고 견주거나 그 이상의 작품인데 한국 외에서도 그게 제대로 저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노벨상이 정치에 선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노벨 문학상이. 노벨 문학상이 변화를 하면서 이번에 사실 물론 한강 작가가 훌륭하지만 원래 노벨 문학상은 특히 노벨상은 대부분 그렇죠. 8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학문이 축적이 되면서 하는데 한강 작가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탄 겁니다. 아시다시피 까미가 다음에 2번째로 최연소라고 그래요. 까미가 44살에 탔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5대 초중반이니까 그러니까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 이 학문의 식민지화 이것이 이제 되게 심각한 거죠. 근데 식민지를 피하는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로컬에 우리가 서구의 이론은 참조를 하더라도 서구의 이론은 서구 사회에 맞는 이론이잖아요. 어느 사회를 다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군사주의가 그런데 서구의 군사주의, 페미니스트한테 군사주의는 자기 나라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군사주의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기들이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군사주의 비판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군사주의 비판을 하면은 그럼 우리는 힘이 없어진다. 라든가 아니면 군사주의 비판이
평화 통일론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평화학과 통일학과 이 통일학이 섞여 있죠. 이 통일 문제가 북한 문제가 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학이나 평화학은 개론부터 구체적인 연구까지 모두 로컬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서구의 얘기예요. 거기 사실은 한국에서도 제주도의 상황과 서울의 상황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르듯이 아니 뭐 지금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분당하고 연천하고 이게 같은 경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연천이 어디신지 모르시죠? 아니 어쨌든 분당하고 같은 경기도인데 지금 대남 방송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이제 고통받는 분들하고 같은 경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어드레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주소라는 말인데 모든 말에는 주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발화된 지점이 있다는 거죠. 발송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어드레스라는 뜻에는 원래 발표하다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뭐 담화를 발표하다. 백악관에서 트럼프 이렇게 말고 다른 바이든이나 무슨 오바마가 무슨 걔는 아니고 그분 말고 발표를 했다.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했다. 그때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드레스라는 단어는 말하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언어는 어떤 위치성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언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사주의 특이성, 남성성의 특이성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국내 박사와 미국 박사와의 뭐 갈등인지 차별인지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 박사를 치지도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국내 박사를 하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미국 박사 학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지 그거 아세요? 미국이 아니에요. 저 그 통계에 너무나 놀랐어요.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야. 자국을 넘어서 한국이 많은데 그것도 뭐 대학별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남성성을 연구하든 군사주의를 연구하든 평화학을 연구하든 간에 이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다 미국의 박사학 논문이라는 것은 한국 얘기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미국에 다 주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미국 박사들 시카고 보이즈라고 하죠. 시카고 보이즈는 이제 남미의 부자들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 가가지고 거기서 학위를 딴 다음에 다시 남미로 와가지고 이제 불을 대에 물리면서 장관하고 다 하는 마약 카르텔을 이제 시카고 보이즈라고 하는데 한국식 시카고 보이즈들도 거의 미국의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다 저기를 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군위험 문제를 안 거야. 한국에서는 군위험 문제 이런 관심을 살았어. 그런데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문제가 중요하대. 그래서 미국에서 군위험 문제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넌센스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박사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미국이 로마는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죠. 박스 로마나는 망하지만 박스 아메리카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경쟁력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은 단론의 제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카데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트럼프라 할지라도. 근데 어쨌든 저는 미국 박사들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면 그거는 연구의 윤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연구를 소개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미국 박사 학위를 반드시 한국에서 번역 출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제대로 한국 상황을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 이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스스로를 타자화해서 썼는지, 그다음에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되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 박사뿐만 아니라 뭐 일본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동생이 일본 박사인데, 제 동생이 지금 일본어로 썼던 자기 논문을 자기가 번역하고 못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윤리적인 문제가 많아. 왜냐면 거기서 어떤 면에서 대강 소금다기보다 구체적으로 모르는 게 많지만 한국에 보면 검열의 맥락이 곧바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더구나 또 등비하고 문제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학문이 발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건들을 제가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이 매주사의 시선 시리즈가 필요하다, 굉장히 절실하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게 있는 거야. 돈. 그러니까 결국은 돈, 남의 출판사를 말아먹는 안 말아먹었어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강사는 접니다. 박사학위를, 안보 이데올로기로 쓰고 싶었어요. 왜냐면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고, 너무나 설득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약간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안보 이데올로기를 쓰면서, 근데 그건 굉장히 맨 처음에 추상적이에요. 안보 이데올로기가 신지 남성성이란 개념으로 내려오기까지 거의 20년이 걸렸으니까 논문을 제가 오래 썼거든요. 제가 박사학위 구정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갖게 된 거죠. 특히 국제정치나 안보학은 지극히 남성적인 분야여가지고 국제정치를 하다 보면 남성성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가장 여성주의적 개입이 늦은 분야가 이 국제정치 분야입니다. 국제정치 학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하이 폴리틱스라고 해요. 고위급 정치. 그리고 여성들이 집에서 돌봄노동하는 건 로우 폴리틱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근데 자기들이 집에서 여성들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서 학문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다시 뭐로 가면 케어 돌봄 윤리학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군사주의는 이 번역 자체도 사실은 민족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나라가 번역 말이 아니라 일본 말을 갖고 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근대 언어들은 가족, 평화, 민족, 근대 다 일본어를 한국으로 훈독이 아니라 그대로 읽은 거죠. 헤이와를 갖다가 평화인데 그냥 그 평화의 한자어로 그냥 헤이와라고 읽는 거죠. 군사주의는 뭐냐면 군사주의가 뭐냐라는 연구들만 해도 서구에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문헌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밀리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밀리터리즘은 모든 것을 힘의 원리로 생각하는 것. 힘의 원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힘은 파워가 아니라 포스입니다. 무력이죠, 무력. 파워가 아니라 무력. 그러니까 사실은 탄핵 국면에서 이 무슨 절차 있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먼저 통보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광주 사태처럼 그냥 총칼 앞에 물론 국회의원들 다 죽이고 우리가 그리고 민간인한테 총을 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무력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사법이나 행정 분야나 이런 모든 질서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무력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에 이제 아주 하위 법주가 조폭이나 이런 것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리력.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밀리터리 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주의적 방법이죠. 군사주의는 아닌데 군사주의적 방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는 포스라는 개념보다는 영향력이라는 개념이나 이것이 이제 더 좀 강하게 된, 훨씬 좀 넓은 개념입니다. 어쨌든 군사주의가 여기서부터 혹은 군사주의 패션이죠. 밀리터리까지 군사주의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군사주의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번역이 제대로 됐는가
저기 적당한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너무 안 돼서 모든 단어들이 다 재개념화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 메두사의 시선 시리즈에서는 군사주의, 남성성,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꼭 여성학적 관점이라고 안 해도 이 자체가 젠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젠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젠더의 관점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화를 이제, 뭐 일상의 평화, 뭐 어쩌고 하는 뭐 그런 거보다 이제 이 고통과 애도의 문제라는 이 정동이나 이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대한 연구도 굉장히 적죠. 이거, 대부분 서양의, 미국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고, 특히 이제 서부에서 홀로코스트가 굉장히 큰 어떤 큰 사건, 역사적 사건이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된 거죠. 우리나라 대학의 그 규모가 큰 대학이 있고 좀 작은 대학이 있고 뭐 그러긴 한데, 제가 제 경험인데 이 큰 대학 도서관에 기본 도서가 소장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분야에서는 이 책이 기본 도서구나. 인류학을 공부하려면 이 책을 제일 처음 읽는구나. 같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공부하는 분야에서 그런 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류학에서 요하네스 버그 안에 타이맨 타자래. 시간과 타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 시간의 공간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공간으로 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의 70년대, 우리는 뭐 미국의 70년대라든가 중국은 우리의 뭐 80년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디 그 소도시는 서울의 60년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특정 공간을 시간적으로 뒤쳐주는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인류학이 제국주의 학문이 되면서 최초로 이제 그 문제를 밝힌 인류학의 교과서 같은 책인데 그 책이 번역이 안 됐어요. 벌써 번역을 누군가 인류학과에서 번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도서가 번역이 안 돼 있거나 수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과정이 외서 도입 이것도 그나마 제가 그나마 조금 접근성이 있는 게 영어권이나 유럽권 책인데 그거 말고 스웨덴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나마 좀 한국과 거리가 먼 책들은 더 힘들겠죠.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서 구입 요청을 하면요, 제가 이 책 논문 쓸 때 매일 가서 요청을 했어요. 이 책을 구비해 달라고. 그때 나중에는 그 도서관 수석 과장이 저를 불렀어요. 뭐 하는 사람이냐. 왜냐면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박사인지 교수인지 박사 논문을 쓰는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 이상한 책을 저기다 해서 거기다 우리나라는 탈식민주의 책이 여기 없으니까 외국의 개보학을 보면 그 프란시스 두아라라든가 이런 굉장히 그 탈식민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거나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의 책이 이제 번역이 몇 권 안 돼 있으니까 외서 구입을 요청을 하면 신청자가 책을 볼 수까지 되게 6개월 소요가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이거를 하는데. 그걸 알아봤더니 일단 구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는 회의를 한대요. 근데 그거 회의는 도서관 직원들이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건 그 분야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도서관 직원들이 일단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회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통보 불가를 제가 받은 적도 있어요. 아니 불가 통보요. 통보 불가가 아니라 불가 통보를 그 책에 회의가
정리될 줄까지 예, 제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급하면 어떻게 아마존에서 사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 가거나 그러면 일주일 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제가 영어를 막 유창하게 막 하루아침에 아니 하룻밤에 한 권의 영어책을 읽는 것도 아니잖아. 한 번에 하루에 한 권을 못 읽는데. 예? 그러니까 공부가 더딜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다 썼어. 나중에 보니까 이미 외국책에 다 나온 얘기야. 뭐 이런 많았어요. 문제는 원래 교수들이 공부를 진짜 한다면, 다양한 공부를 한다면, 교수들이 다양하고 오지인 공부를 한다면, 이 교수들이 이 책을 구입하거나 신청하는 건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이 많은 전문 분야의 도서 구입을 교수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저는 이것이 대학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다닌 대학에서 를 보니까 제가 다닌 학교에서는 제가 국제정치로 박사論文을 썼으니까 정외과 선생님들의 이 책을 얼마나 신청했는가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도 신청을 안 해요.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지. 예.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죠. 학생들 잘 가르쳐야 되지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자신들이 일단 대학에 새 책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일단 이런 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책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 이거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틀러 얘기가 제일 좋은 예일 수밖에 없어요. 버틀러의 책이 번역되니까 한국의 여성학자들이 다 버틀러를, 물론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국의 여성주의자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버틀러를 인용하고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버틀러 책이 지금은 이제 다 즉각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 번역되는가는 거는 새로운 인식론이 열리면서 그 책의 독자들이 조직화가 되고 그 사회에 그런 인식이 들어온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번역은 문화 침략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침략이기도 하고 문화 번역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 이게 끝인가요? 예. 이 학위 논문을 쓰던 도중에 제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외서의 번역 출판을 출판사에 제안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웬디 브라운의 책들이나 이 네 권의 지금 번역서들인데, 이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말하려고 했더니 제 이름이 별 이름이 없어서 제가 오늘 오면서도 동메리 김정하고 애국의 읽으면서 왔거든요. 읽으면서 왔는데 역시 이러면서 이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시각의 책들을 이 앞에 두 권의 책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약간 일반론이고, 두 권의 책은 한국 사회의 상황을 외국 학자들이 쓴 거잖아요. 이 메두사의 시선 시리즈가 지금 4권 나왔는데 5번째 책을 이제 제가 써야 돼요. 올 겨울에. 우울해요. 파이팅! 네. 어쨌든 동시에 관련 번역자들도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에세이 전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만 이 책은 누가 계속 번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외국의 개과학을 번역하신 조고은 선생님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이러하고 영어에 능통을 하시기 때문에 이 신체호의 사상성에서 이광수의 얘기가 같은 얘기를 국어국문학자가 하니까 번역이 훨씬 더 낫겠죠. 다른 일반인들이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책은 어떤 사람이 정말 전문가로서 자기 전공을 살리면서 할 수 있는 책인 거죠. 근데 여성학계는 그렇지가 못한 거, 지금은 좀 나았는데 예전에는 여성학 책이 아니라 제2성을 남자 불문학자가 번역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잘 안 되고 중역이 되거나 그렇게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 번역자도 일종의 연구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너무 자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번역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고 이 번역을 갖다가 이 한국에서는 번역자와 편집자의 지위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번역자나 편집자가 이 상황을 이 텍스트의 상황을 좌우하고 어떤 텍스트를 꼽아야 발굴을 해서 번역을 하고 사회에 내보내야 될지는 편집자가 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별로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제 실수로 판단 미스로 어떤 공조를 쓰게 됐어요. 공조를 쓰게 됐는데 출판사 편집자한테 4번 받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래서 4가지 버전의 글을 쓴 거예요, 제가. 4가지 버전. 그래서 제가 이건 공조가 아니라 그냥 한번 내고 왜냐면 이 4가지가 다 달라.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무조건 담당 기자와 편집자의 입장에 무조건 따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무조건 옳거든요. 왜냐면 그들이 첫 번째 소위 독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들의 필터를 걸쳐서 대중한테 나가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안목이 있어야 되죠. 안목이 없으면 이제, 일단 커멘트가 오는 거 보면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안목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전적으로 맡깁니다. 맡기는다는 얘기는,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 쓰라면 또 새로 쓰고, 또 쓰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가 쓴 쓴 글을 객관하기 힘들거든요. 거의 없어요. 객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편집자, 유능하고 안목 있는 편집자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 편집자 얘기는 좀 한두 것도 없는데, 러털러지 출판사 있잖아요. 큰 출판사 있잖아요. 거기서 버틀러나 지젝이나 스팍 책을 다 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지젝이나 스팍 같은 데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수업하면서 전 세계 다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유명해진 다음에는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메모만 주는 거예요. 거기서 외국에서 출판 편집자의 위상은 엄청 높죠. 여러분 좀 소재는 다르지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해서 그 악마 있잖아요. 악마. 패션지 편집장. 네, 패션지 편집장이 그 패션 산업을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편집자가 가장 똑똑하고 편집자가 저기 하면 아무것도 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완전 복종. 그다음에 완전 동의.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버전은 너무 아까웠는데 8페이지를 50몇 중에서 8페이지를 날렸어요. 근데 그것도 오케이 했어요. 글의 흐름이 이제 달라지니까. 어쨌든 출판사 편집자하고 번역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이제 이 저자가 사실은 그 저자들이 훌륭하지도 않은데 안 훌륭한 저자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좀 문제를 괜히 권위적이고 출판사에 가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막 차 마시고 이러죠. 그건 업무 방해입니다. 네, 한 사회의 출판 문화는 안목 있는 수용자, 독자죠. 독자들의 문제의식과 요구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독자 운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독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한강이 채식주의자 작가가 채식주의자 쓰면 뭐합니까? 다 불태워졌는데 수용자가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필자가 아니라 독자입니다. 저자는 이 독자들의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 조절을 시장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소개를 할 때 언제나 제 소개를 할 때 저자이기 이전에 저 스스로가 안목 있는 독자가 돼야 되는 거죠. 저 스스로가 안목 있는 독자가 되는 것이 가장 저한테 중요하다
같다고 생각해요.